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실제 인성과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1편에 이어 2편 시작합니다. 교과서 속 왕의 얼굴은 늘 단단합니다. 그런데 실록의 문장 사이를 들여다보면 왕도 결국 한 집안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순간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특히 사생활은 화려한 밤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나는 버릇에서 먼저 보입니다. 화를 삼키는 방식, 누군가를 부르는 말투, 마음이 흔들릴 때 손이 먼저 움직이는 습관 같은 것들입니다. 궁궐에서는 그 습관이 곧 법이 되고 인사가 되고 나라의 공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웅이나 폭군으로 단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장면들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장면은 왕이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이는 방입니다. 새벽이 아직 희미한데도 궁궐의 복도에는 이미 발끝을 죽인 걸음이 지나갑니다. 종이 한 장이 소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등잔불은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숨결에 흔들립니다. 성종은 늘 반듯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공부하는 임금, 말을 끝까지 듣는 임금, 모범처럼 보이는 임금. 하지만 모범은 편안함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다시 쓰는 표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 표정이 오래 굳으면 안쪽은 마르고 바깥은 더 단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정함이 어느 밤에는 왕의 가정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짐이 다음 왕에게는 상처로, 다음 왕에게는 불안으로 번집니다. 오늘은 그 번지는 순간들만 가장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성종의 아침은 거의 같은 모양으로 시작되는 듯합니다. 새순물은 미지근하게 맞춰지고 옷고름은 비뚤어지지 않게 당겨 메어지고 내관의 목소리는 항상 낮습니다. 그런데 그 반듯함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곳은 경연이 아니라 안쪽입니다. 왕의 잠자리와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곧 궁궐의 공기가 되는 곳, 그곳이 왕비전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을 겁니다. 임금이 어느 날은 늦게 들어오고 어느 날은 아예 들르지 않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이불 자락이 먼저 정리되는데 정리된 이불은 결국 다시 펼쳐지지 못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 말보다 먼저 손이 떨립니다. 그 손이 향료를 옮기고 찻잔을 밀고 궁녀의 눈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생활이 소문이 됩니다. 궁궐의 소문은 낮에 돌지 않습니다. 밤에 돕니다. 문풍지 사이로, 발소리 사이로, 창호의 그림자 사이로 옮겨 붙습니다. 실록에는 결국 큰 장면이 기록됩니다. 폐비 윤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실록에는 윤씨가 임금의 얼굴을 상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무섭습니다. 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데 왕의 얼굴에 남은 상처 하나가 나라의 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밤을 떠올려 보면 아마 이런 공기였을 겁니다. 임금은 말이 적고 왕비는 숨이 가쁘고 곁에 궁녀들은 숨을 삼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부르려다 멈추고 누군가가 손을 뻗으려다 다시 거둡니다. 그 짧은 망설임 속에서 왕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달립니다. 성종은 결국 왕비를 내치는 길로 갑니다. 겉으로는 절차가 있고 문서가 있고 명분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개인적인 상처와 피곤함이 섞여 있습니다. 성종이 모범군주로 보이기 위해 가장 애썼던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지키려다 집안은 부서지고 조정은 더 예민해집니다. 왕실의 일은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흔들리면 대신들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전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가가 곧 정치가 되니까요. 성종은 반듯함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고 때로는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라냈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는 늘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은 그 기록 자체를 증오하게 됩니다. 상처를 품은 아이가 왕이 될 때 궁궐의 종이는 가장 먼저 떱니다. 연산군의 첫 장면은 연회장이 아니라 서고가 어울립니다. 밤이 깊어도 종이는 잠들지 않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오래된 먹냄새가 올라오고 책등의 금박은 얇게 반짝입니다. 연산군은 그 냄새 속에서 한 장 한 장을 넘깁니다. 종이는 바스라지지 않으려고 조용히 버팁니다. 그 안에 어머니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패비 윤 씨의 이야기는 궁궐에서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설명 대신 침묵이 먼저 주어집니다. 눈을 피하는 시선, 말을 삼키는 입술, 웃다가도 갑자기 굳어지는 표정. 그런 것들로만 빈자리를 배우면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묻게 됩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가? 연산군에게 그 질문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람보다 먼저 종이를 향합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말과 글이 죄가 되는 공기가 자주 보입니다. 상소 한 장이 올라오면 글자보다도 그 글자가 남는 것이 더 거슬립니다. 사관의 붓끝이 움직이는 소리, 먹을 가는 소리, 피레기, 종이를 긁는 마찰음이 마치 자기 뒤통수를 긁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충언을 싫어하는 척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세계 자체를 싫어합니다. 기록은 훗날 누군가의 손에 다시 들릴 테니까요. 왕이 그걸 알기 시작하면 궁궐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정치는 원래 시끄러운 법인데 너무 조용해진 조정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침묵은 충성처럼 보이지만 공포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산군의 사생활이 크게 튀어나옵니다. 낮에 눌러둔 감정이 밤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연회가 늘고 음악이 길어지고 웃음이 커집니다. 북과 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 늦게까지 이어질수록 신하들은 속으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전하가 지금 잊으려는 건 무엇인가? 화려한 옷자락이 번쩍일수록 왕의 눈은 더 마른 기색을 띱니다. 즐거워서 즐기는 얼굴이 아니라 잊기 위해 즐기는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락은 기쁨의 증거가 아니라 상처를 누르는 진통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아픔을 없애지 못합니다. 잠깐 늦출 뿐이고 아픔은 늦춰진 만큼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픔이 커지면 왕은 결국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가진 사람, 글을 남길 사람, 기억을 붙들고 있는 사람부터요. 그렇게 상처가 제도가 되는 순간 궁궐의 공기는 한 번 더 차가워집니다. 이 차가움은 시간이 한참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라를 꺾고 임금의 자존심을 꺾을 때 그 차가움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시선은 전쟁 뒤로 건너갑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 정책이 되는 얼굴, 인조의 시간입니다. 인조의 궁궐을 떠올리면 먼저 찬 기운이 떠오릅니다. 겨울 공기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공기입니다. 전쟁은 성벽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임금의 마음도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는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반응이 바뀝니다. 문이 삐걱하면 놀라고, 발소리가 멈추면 의심하고, 웃음소리가 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반응. 그 반응이 궁궐에서는 곧 국정이 됩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된 임금입니다. 즉, 밀어올린 손이 있어야 앉을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처음엔 그 손들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손들이 목덜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지, 누가 나를 왕으로 만들었는지 자꾸 되묻게 되니까요. 여기에 병자호란의 굴욕이 겹치면 왕의 마음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남한산성의 추위, 버티는 동안 줄어드는 식량,
밤마다 쌓이는 장계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공기. 그 공기는 한 번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침전에서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사생활은 화려한 연회보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더 가깝습니다. 누구를 더 오래 불러 세워 묻고 누구의 말은 믿고 누구의 말은 의심하는지. 왕의 침전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의 운명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가? 저 사람은 누구 편인가? 이 질문이 잦아지면 정치는 정책에서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나라를 어떻게 살릴지보다 누가 내 자리를 흔드는지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록과 후대의 말이 엇갈리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둘러싼 여러 해석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궁궐의 공기 자체가 서로를 쉽게 믿지 못하는 공기였다는 점입니다. 그 공기는 왕의 눈빛에서 시작해 대신들의 말끝으로 번지고 결국 백성의 한숨으로 내려갑니다. 왕이 불안하면 나라의 숨소리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지나면 조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왕권을 세우려는 임금을 맞이합니다. 불안이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면 어떤 왕은 결단으로 판을 뒤집습니다. 결정이 빠를수록 통쾌해 보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람들은 숨을 쉴 틈을 잃습니다. 환국의 온도, 숙종의 밤으로 옮겨갑니다. 숙종의 조정은 늘 숨을 들이마신 채 멈춰있는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밤 임금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새벽 등잔불 아래 상소문이 펼쳐질 때마다 종이가 내는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을 겁니다. 대신들은 늘 같은 자세로 엎드려도 속은 매번 달랐을 겁니다. 말 한 줄, 표정 한 번에 내일의 벼슬과 집안의 운명이 바뀌는 임금이었으니까요. 숙종을 두고 결단이 빠르다, 변덕이 심하다, 말들이 엇갈립니다. 둘은 한 몸에서 함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판단이 어느 날은 정의처럼 보이고 어느 날은 감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국이 그 대표 장면입니다. 조정의 얼굴이 통째로 갈아엎어지고 어제의 중심이 오늘의 죄가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실록에는 명분이 남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밤의 냄새가 남습니다. 서리가 내려 발자국이 바삭거리고 문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숨이 동시에 멎는 냄새입니다. 숙종시대의 사생활은 정치와 달라붙어 움직입니다. 충전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갈등은 궁궐 안쪽의 일인데 조정 바깥의 인사와 당파의 운명까지 흔듭니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대신들이 왕의 처소로 불려 들어옵니다. 뜰은 차갑고 옷자락은 바싹 말라있고 내관의 목소리는 더 낮아져 있습니다. 대신들은 전화를 올린 뒤 말끝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합니다. 그때 숙종의 얼굴이 조용하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어명이 내려지는 순간 궁궐의 바람이 확 바뀝니다. 문풍지 사이의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바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피해 걸어야 하는지, 누가 어느 편에 서면 오늘을 넘기지 못하는지 그 바람이 길을 만듭니다. 숙종의 무서움은 고함이 아니라 속도에서 나옵니다. 어제 크게 쓰이던 사람을 단숨에 밀어내고 다른 날은 다시 불러 세웁니다. 대신들은 충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살아남는 법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쌓이면 정치는 더 빨리 식어갑니다. 말은 많아 보이는데 진심은 더 깊이 숨습니다. 그런데 숙종을 사사로운 감정으로만 세워두면 또 반쪽입니다. 숙종에게는 당파가 왕을 흔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보입니다. 왕이 당파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어떤 순간에는 나라를 정리하는 힘이 되고
어떤 순간에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폭풍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늘 왕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표정이 달라지는지, 누구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 미세한 흔들림이 조정을 흔듭니다. 이제 마지막 왕으로 가면 결이 달라집니다. 숙종이 판을 뒤집는 손이었다면 정조는 판 위에 선을 촘촘히 긋는 손입니다. 정조의 결단은 속도가 아니라 정밀함에서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밀함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개혁이 되는 순간을 보겠습니다. 정조의 궁궐은 바람보다 바늘에 가깝습니다. 바람은 한 번 불면 흩뜨리지만 바늘은 한 번 찌르면 오래 남습니다. 정조는 말이 많지 않아도 한 문장을 어디에 꽂아야 상대가 움찔하는지 아는 임금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을 어디에 두어야 판이 달라지는지도 끝까지 계산합니다. 그 정밀함이 정조의 장점이자 사생활에서도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버릇입니다. 정조의 마음에는 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도세자라는 이름입니다. 정조는 임금의 자리에서 국가의 언어로 말해야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들의 언어가 끝까지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밤은 길었을 것입니다. 등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깊게 이어지는 밤입니다. 먹냄새가 번지고 바깥 수문장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문 밖에서는 내관이 숨을 죽입니다. 정조는 그런 기척을 다 듣고도 모른 척할 만큼 늘 깨어있는 임금처럼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조의 사생활은 화려한 즐김보다 잠을 줄이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그게 근면으로만 보이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각도를 조금 바꾸면 불안으로도 보입니다. 정조의 불안은 결국 이런 감각에서 자랍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시 빼앗긴다. 그래서 정조는 사람을 믿되 그냥 믿지 않습니다. 너무 고운 말은 더 의심하고 너무 충성스러운 얼굴은 더 살핍니다. 상소 한 줄 한 줄에서 진심과 계산을 가르려는 습관이 강합니다. 그 습관은 제도로 이어집니다. 규장각은 책만 모으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가까이에 두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젊은 인재를 곁에 두고 말을 바로 듣고 글로 바로 확인하려는 방식입니다. 멀리서 보고받는 것보다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었던 임금. 그 하루의 동선 자체가 권력의 설계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느 시간에 어떤 보고를 받는지 사생활처럼 보이지만 정조에게는 통치의 뼈대였습니다. 정조에게는 승부욕도 보입니다. 남을 눌러 기분 좋으려는 승부가 아니라 이번엔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존의 승부욕입니다. 상대는 당파이기도 하고 기득권이기도 하고 과거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입니다. 정조는 두려움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일로 바꾸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면 사람을 뽑고 의심이 생기면 제도를 손보고 마음이 흔들리면 더 정교한 계획을 세웁니다. 정조의 사생활이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놓지 못하는 습관, 계산을 멈추지 못하는 습관,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 잊지 못하는 습관. 그 습관이 결국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실제 인성과 사생활은 어땠을까요? 성종은 반듯한 얼굴로 모범을 지키려 했지만 왕실의 상처 앞에서는 그 모범이 오히려 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 상처가 분노로 번져 말과 기록 자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전쟁의 굴욕 뒤 불안이 습관이 되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표정이 국정으로 번졌습니다. 숙종은 마음의 방향 하나로 조정의 얼굴을 갈아엎었고 정조는 불안을 정밀함으로 바꿔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왕의 사생활은
담장 안의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투 하나, 사람을 대하는 버릇 하나가 인사와 처분이 되고 결국 백성의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실록을 읽는 재미는 옛 왕을 흉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면 사람의 버릇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 버릇이 주변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조용히 확인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왕을 한 분만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이 곁에 떠오르셨다면 살짝 공유해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